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1시간이 넘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친인 은정이는 일이 항상 바쁘다 보니 약속 시간에 늦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은정이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항상 가방에 책을 넣어서 갔고 카페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은정이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은정이와는 워낙 친한 사이였기에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은정이가 얼마나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공기업을 다녔기에 은정이네 회사처럼 그렇게 바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날이 있긴 했지만 은정이처럼 매번 압박에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은정이 생일이라 한 카페에서 은정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은정이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을 많이 좋아했던지라 읽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책을 읽다가 문득 시계를 봤더니 카페에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난 걸 확인하고는 다시 허브티를 주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1시간이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거든요. 곧 주문한 허브티가 나와서 받아들고 자리에 오자마자 한 남자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일까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제가 물었더니 남자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는 사이는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 책은 마니아층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인데 이 작가 책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제가 추리소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가분 책을 어느 날 우연히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길래 그 뒤부터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와, 저랑 똑같네요. 저도 이 작가분 책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읽어가시는 것 같던데 혹시 범인이 누군가요? 이번 책은 더 흥미진진해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범인이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왔어요. 라며 그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는데요. 평소 저는 많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낯설지가 않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즘은 어딜 가도 책을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다들 스마트폰에 빠진 채 살고 있는 시대였기에 책을, 그것도 저와 똑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것에 경계심을 풀고 왠지 모를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만난 그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잠시 후 그가 휴대폰 번호를 물어왔습니다. 저기, 그동안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휴대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침 명함이 있는데 명함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괜찮죠. 라며 그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든 그가 본인의 명함도 건넨 뒤 빙글에 미소 지은 채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에 키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호감 가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넋을놓은 채 그가 나간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은정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를 불렀어요. 하영아,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책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어떤 남자랑 얘기하느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른 거 있지? 뭐? 남자? 너 혹시 대낮부터 술 마신 거 아니지? 아니면 혹시 여기에 귀신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은정이가 장난스레 제 옆자리 의자를 바라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실은 말이야, 너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야. 그럼 혹시 네 번호를 따갔다는 거야? 맞아. 그 번 따윈가 뭔가? 그걸 당한 거 있지. 그럼 설마 네 번호를 줬단 말이야? 명함 주고받았지. 라며 제가 배시시 웃고 있자 은정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야,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명함을 그냥 막 주면 어떡해. 내가 보기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어. 명함 주고받았는데 공무원이던데 뭐. 그럼 신분은 확실한 거 아니겠어? 그건 그런데 네 성격에 명함까지 줬다는 건 너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네? 혹시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거나 그런 거야? 잘생긴 건 아니야. 근데 그냥 막 명함을 줬단 말이야? 나는 영감이 통하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렇더라니까. 그 사람도 내가 읽는 책을 읽고 있는 거 있지. 너도 알다시피 이 책 읽는 사람 많지 않잖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제 말에 은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확인해. 난 그 추리소설 읽는 거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추리소설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살면서 오늘처럼 말 잘 통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니까. 라며 제가 한껏 들떠서 이야기를 하다가는 한 식당으로 옮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남자친구와는 모든 것이 잘 맞아도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식성도 비슷했기에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우리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작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친과는 다르게 남친 부모님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고한 분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날부터 왠지 모르게 저를 하대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당황했던 것은 첫 인사를 가던 날 식탁이 아닌 밥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 다리를 모으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인사를 온 건데 어른들 앞에서 바르게 하고 앉아야지. 라는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보자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른들 앞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야지. 네, 죄송합니다.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저도 모르게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지만 남친 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보니까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을 이 근방으로 구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네, 알겠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던지라 남친 어머니 말에 딱히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요. 순간 첫 인사날 다들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남친은 딱히 중재할 생각도 없어 보였기에 내내 남친에게 서운함이 뭉게뭉게 일었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지만 남친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제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자 남친이 상추에 수육을 싸서 제게 건넸어요. 수육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가 수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니까 먹어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팔 떨어지겠다. 얼른. 남친 말에 제가 눈치를 보며 상추쌈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는데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식사 예절도 모르는 거 보니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네가 모르는 거 같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건데 어른 앞에서 상추쌈을 먹을 때는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리고 먹는 게 예의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라는 남친 어머니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상추쌈을 먹을 때도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말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상추쌈이 크지도 않았고 작은 고기 한 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욱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강조해서 말을 하던지 순간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의 일들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자며 남친 어머니가 과일과 차를 가지고 왔고 과일 쟁반을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밥은 내가 차렸으니까 과일 한번 깎아봐라. 설마 과일도 못 깎는 거 아니겠지? 아, 네. 라며 제가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남친 어머니가 다시 혀를 차며 잔소리를 했어요. 사과를 그렇게 깎는 사람이 어딨니? 집에서 엄마한테 이런 것도 안 배운 거야?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깎아서요. 이래서 집안의 가풍도 중요하다니까.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집안 가풍을 배울 생각해. 라며 제 앞에서 직접 사과를 깎으며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에는 사과 하나 깎는데 가풍을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실소를 머금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친 어머니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마도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남친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가 감당해낼 수준의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눈치를 보다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긴 어딜 가? 아직 할 말이 태산인데. 라며 남친 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오더니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앞으로 네가 지켜야 할 덕목이니까 잘 읽어보고 앞으로 실천하도록 해라. 네? 덕목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나왔고 남친 어머니가 건넨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거기에는 기가 막힌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3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괄호 열고 원래는 매일매일 문안 인사를 해야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배려했음이라는 첨언도 적혀 있었어요. 거기다 신혼집은 무조건 시댁 근처로 구한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임신을 할 것. 요즘은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말 것.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분간은 매주 주말 시댁에 와서 가풍을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적혀있는 모습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집안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기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속이 안 좋아? 니들 혹시 속도 위반한 거 아니지? 네? 속도 위반이라니요? 다 알면서 뭘 그런 걸 물어. 내가 궁합을 보고 왔는데 니들은 반드시 결혼하고 3개월 있다가 임신을 해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절대로 지금 임신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임신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속이 왜 안 좋아? 너 혹시 몸이 약하거나 그런 거니?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올 때는 건강검진 받은 것 좀 가지고 와봐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따라 나오던 남친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많이 아픈 거야? 자리가 불편해서 그랬나 보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갈게. 왜?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그냥 택시 타고 혼자 갈게. 라며 제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며
남친 어머니가 건넸던 종이도 보여드렸는데요.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외쳤습니다. 뭐야, 정말 이걸 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완전 가부장적인 집안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 가부장적인 집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딱 봐도 가부장적인 집안이잖아. 이건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집구석인 거지. 굳이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난 살다 처음 인사간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걸 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니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 말이야. 태준 씨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잘 통하고 좋았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 당연하지.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갔다가는 네 인생 완전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태준이랑 빨리 정리할 생각해. 혹여나 정에 이끌려서 그냥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는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미의 엄마가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준 씨,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난 도무지 태준 씨 어머님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감당할 자신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태준 씨도 태준 씨 어머님이 요구하는 조건 봤잖아. 특히나 그 덕목인가 뭔가는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에 남친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봤는데 별거 없더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야? 난 그럴 자신 없어.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태준 씨한테 그런 걸 요구했다고 하면 태준 씨는 어떻게 할래? 난 당연히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사랑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남친이 주먹까지 불끈 쥔 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 남친을 빤히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어제 태준 씨가 중간에서 중재라도 잘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을 텐데 태준 씨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한 거 아니겠어? 중재라니. 이제 보니 내가 중재를 안 해서 삐친 거구나. 태준 씨 어머니는 계속 나한테 가풍을 따르라고 하실 텐데 나는 그 가풍인가 뭔가 따를 자신도 없고 태준 씨 어머님은 며느리를 하대하는 느낌도 들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뭐?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지자는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야? 라며 남친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순간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에 남친에게 따져 물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태준 씨도 잘못된 걸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팔짱을 낀 채 남친을 노려봤는데요. 순간 남친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나도 엄마가 조금 심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엄마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그니까 태준 씨도 못 바꾸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 너야말로 며느리가 돼서 왜 굳이 그런 걸 바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쌍욕이라도 하고 막 그랬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중재를 했으면 결혼을 했을 거라는 말인 거네. 그런 생각을 하는 너야말로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심산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 다들 시어머니 말에 복종하고 사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야? 남친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흘끔 쳐다봤는데요. 남친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난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우리 헤어져. 난 그만 가볼게.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지금 네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쌍욕 갈기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럼 된 거지? 라며 남친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이미 남친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곳을 나오려고 했지만 남친이 제 손을 잡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 네 말대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쌍욕한다고. 중재한다니까? 그동안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진짜 몰랐는데 고맙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순 놔.
내 모습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지금 몰라서 물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그동안 감쪽같이 잘도 숨기고 있었네. 처음에는 태준 씨 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각 접었는데 지금은 태준 씨 때문에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손 놓고 갈 길 가자. 난 이대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되는 거야? 라며 남친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는 모습에 더욱 소름이 돋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친이 손을 놓아주지 않아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손 놓으라니까?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절대 못 놔줘. 라며 남친이 표독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카페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경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라고 남친이 발악했지만 카페 사장님이 전에 없이 싸늘한 눈길로 대답했습니다. 여자분이 싫다고 하시는데 계속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이 손 놓으시죠. 라며 남친 손을 움켜잡았는데요. 카페 사장님 키가 180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거기다 운동을 한 사람 마냥 몸이 다부져 보였기에 남친이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친이 뒤로 물러서자 카페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카페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길가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너무나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있는 걸 본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태준 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많이 이상한 거 있지. 라며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아빠까지 불렀어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신고해봐야 경찰에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 당분간은 아빠가 회사 출퇴근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아빠가 많이 돌아가야 하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안전이 우선이지. 너 당장 태준이가 뭔가 하는 그 인간 전화번호부터 차단해. 엄마 말에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하려고 하자 아빠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혹시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차단하지 말고 문자 오는 거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봐. 그래야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라는 아빠 말에 우선은 차단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날 밤 전 남친이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문자를 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확대해보니 유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가득한 문자가 계속해서 왔어요. 결국 부모님께 말을 했고 아빠가 제 휴대폰으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보낸 문자랑 유서 사진 다 저장해놨고 오늘 카페에서 우리 딸한테 위협했다고 들었는데 CCTV도 다 있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일하는 곳에 네 만행 전부 까발릴 테니까 각오해야 할 거다. 공무원 신분이라 불리할 게 참 많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전 여친을 협박하고 위협했다는 게 알려지면 네가 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랑 그 카페에 가서 증거도 수집할 생각이니까 너 진짜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내가 네 인생 종치게 해줄게. 라는 아빠 말에 전 남친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국 전 남친과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겁을 먹긴 먹은 모양으로 두 번 다시 전 남친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남친과 헤어지고 1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전 남친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전에 전 남친 친구들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들까지 같이 만나곤 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전 남친의 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제가 사뭇 모른 척하고 커피를 마셨는데요. 잠시 후 카페를 나가려던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태준 씨랑 헤어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졌고요. 근데 그때 헤어지길 진짜 잘했어요. 태준 씨 지금 공무원도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백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했다는데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태준 씨가 일하는 곳 게시판에 세세하게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태준 씨가 찾아가서 해코지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잡혀 들어갔다는데 여자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공무원도 잘리고 전과 기록도 남아서 취업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암튼 그때 헤어진 건 신의 한 수였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였고요. 라고 말하고는 찡긋 웃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 특히나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이 산다지만 이런 집안과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